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광복회 오늘 저기 원장님도 직접 오셨습니다만 광복회 학술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 마련하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아까 이제 뭐 신나는 강의 얘기하셨는데 뭐 제가 신나는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제 자체도 침탈사니까 그렇게 신나는 얘기가 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저희가 뭐 지금 이제 2025년에 뭐 지금 와서 좌절감에 빠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뭐 나라를 뺏긴 건 아니니까 음, 비교적 마음은 좀 가볍게 하지만 이제 내용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 헤리티지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제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해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2시간이라고 합니다만 뭐 중간에 휴식도 있고 제가 이상한 잡소리 좀 하다 보면 또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그 뭐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중학생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다 대학생일 줄 알고 또 그랬는데 뭐 되도록 좀 더 쉽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되시고 예. 대학원생도 계세요? 아, 대학원생이시군요. 전공이 뭐세요? 아, 그렇군요. 역사랑 전혀 관계없으시고. 예. 그다음에 중학생이시고 예, 고등학생.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뭐 어디 한국사? 사학과에서. 아, 예, 그렇군요. 자, 역사를 전공하셨던 분들은 뭐 좀 더 잘 알 테고, 그다음에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침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일제 침탈사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1875년에 강화도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했던 그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침탈 행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부터 굳이 시점을 잡으면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가 다 침탈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침탈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용어가 강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지배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서 식민지화하고 지배했는가 이게 이제 일제 침탈사의 모든 부분일 텐데 이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가라고 하는 1910년까지만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 판화입니다. 판화. 이게 색깔이 아주 화려한 그런 판화죠. 이걸 이제 뭐 우키요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뭐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의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라든가 굉장히 미술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판화기 때문에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 도자기를 팔 때 이걸 포장지로 해가지고 유럽에 보냈다는 거예요, 수출을. 유럽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를 비싼 거를 사가지고 받았는데 도자기도 좋지만 도자기를 포장했던 이 포장지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감탄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예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 가지 서양 미술을 또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합니다. 이게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도가 아주 정말 이 뭐랄까 실제보다 뭐 저는 바다에 가서 이런 파도를 본 적은 없지만 보면 굉장히 과장된데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미지화 잘 된 그런 이제 파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요 파도가 이렇게 엄청 큰 파도가 있고요. 이 집차만한 파도라고 하는데 그냥 집이 아니라 아파트만한 파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곧 전복될 것 같은 그런 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앞바다, 도쿄만 앞바다의 그 태평양에 이런 큰 파도가 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형상화한 그런 작품인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배가 또 한 척 있고요. 배 뒤로 보이는 게 요게 바다 색깔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산입니다. 산. 잘 아시는
후지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후지산을 뒤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큰 파도가 치고 있는. 이제 호쿠사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이것이 일본 근대에 닥쳤던 뭐 서구 열강, 제국주의,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거센 파도를 꼭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쿠사이의 그림을 굳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파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근대를 얘기할 때 이 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대에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산업화, 문명화라고 하는 허울을 쓴 거죠. 이런 허울을 쓴 거대한 파도가 동아시아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 파도에 어떤 사람은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넘어서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반식민지화 됐다고 하거든요. 이걸 넘어서지 못했어. 파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파도에 전복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가 여기 옥사이가 그린 이 배처럼 전복될 듯 하다가 결국 이 파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근대화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 대한제국 같은 경우가 이 파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전복된 그런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에 그런 생각들이 든다, 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합니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대부분 서구 열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파도라고 하는 걸로 한번 형상화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혹사이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도가 늘상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고립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근대 시기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속에서 역사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근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특히 전근대 시대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중앙 세력이 있고, 그 중앙 세력의 주변국으로서의 이 세기 체제가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종속돼 있고 뭐 식민지를 당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이 동아시아에 독특한 체제가 있는 겁니다. 독립국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중화주의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 들어있는 요 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전근대 하시는 분들 또는 동해서 하시는 분들 조공책봉 체제 뭐 이렇게들 얘기하긴 하는데, 조공책봉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식민지냐 종속국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체제를 지켜가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것, 이게 이제 조공책봉 체제였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정점에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주변국이었던 조선이라든가 일본 마찬가지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체제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체제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저 더 먼 국가, 중국을 포함한 다른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문물과 또는 그 문화들이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걸 대륙으로부터 넘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대륙으로부터 넘어온 이런 파도가 늘상 잔잔하고 안전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안정되고 비교적 잔잔한 파도들이 조선에게 밀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전근대 시대를 보면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굉장히 왕조가 길거든요. 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화주의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가 오래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면 근대 시기에 좀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만, 기존 체제, 기존 중화주의 체제에 입각해서 전래되는 신문물, 우리가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1876년을 딱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근대화됐고 그때부터 근대 문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좀 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점이 되고 획기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부터를 근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근대화된 문물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주로 역시 중국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봤을 때 지금 옛날에 이제 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문물들, 북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근대적인 것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조선이 늘상 해왔던 방식으로 전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도가 비교적 잔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프트 웨이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이제 그 전에 1860년대 있었던 뭐 병인양요라든가 또는 나중에 1870년대 초에 있었던 신미양요 이런 것들은 서구 열강이 좀 강하게 조선을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조선 입장에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질서와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가 몰려왔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강한 파도다. 예를 들면 아까 호크사이의 그런 파도처럼 거의 아파트만한 파도가 들어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드웨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이브는 뭐 전근대의 중화 체제로부터 이제 교류를 하는 거라면 하드웨이브는 해양의 서구 세력에 의한 근대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근데 우리에게만 덮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국가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거대한 파도가 몰려들게 됩니다. 이 파도, 제가 파도라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공식적인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침탈을 해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침탈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침략할 때 이런 방식을 피는 거죠. 침략 과정인데 파도가 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 포함외교를 합니다. 포함외교. 말 그대로 큰 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좋은 포를 싣고 앞바다에 와가지고 이 포로 위협을 하면서 실제로 포를 쏘기도 하고 포를 쏘지 않지만 포를 쏠 거야 라고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외교를 하는 걸 이걸 이제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이 포함 외교에 굴복하게 되면 이 굴복한 대가로 조약을 맺죠. 근데 이 조약이 보통 이제 근대 조약이라고 해서 이때 이 조약을 맺게 되면 이 근대 체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식 명칭으로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맺게 되면서 왜 우리가 그때를 근대화의 기점으로 보느냐? 그게 불평등 조약이고 여러 면에서 강압적인 조약이었지만 그게 근대적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근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함외교를 통해서 굴복하면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조일 수호 조교도 불평등 조약인 거죠. 이 조약을 처음 맺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조약을 맺게 한 그 국가의 상품 시장 및 자원을 수탈하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제국주의 열강이 처음부터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포 빵빵 쏘고 전쟁해가지고 바로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협박해서 조약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공급지라든가 시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뒤에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영토 침탈의 과정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만 따진다면 1876년도에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고요. 그 전에 포함 외교로 할 수 있는 것이 1년 전에 있었던 1875년에 강화도 사건 또는 운요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이 포함 외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불평등 조약 그다음에 쭉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권을 점점 침탈돼 나가다가 나중에 1910년도에 영토 침탈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서구에게서 거대한 파도를 맞닥뜨렸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은 일부 넘고 일부 넘지 못하고 일본은 이걸 넘어섰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굴복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뭐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동아시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동아시아 3국입니다. 우리 주변국이죠. 그렇죠? 한중일 3국에 관해서만 얘기해드리면 중국에 먼저 이 파도가 쳤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뭐 재밌게 여겼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10년을 주기로 해서 파도가 아주 거세게 몰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서구 열강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이 파도가 유난히 강하게 쳤던 게 있거든요. 직접 포함 외교를 통해 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우리 이제 보통 한중일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중국이 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은 1840년도에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과 치르게 됩니다. 뭐 과정은 여러분들 대강 아실 테니까 아편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184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1840년대만 아편 전쟁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0년도에 이 강한 포화매개와 파도가 친 것, 이게 중국이었다는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10년 뒤에 일본에게 칩니다. 일본에 페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이 페리 내항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페리 내항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1900,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1800이에요. 1842년, 그다음에 1854년입니다. 1842년과 1854년에 이렇게 40년대, 50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서구로부터 이 큰 파도를 받았느냐? 1860년대에 병인양요, 그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건 미국에 의한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큰 파도를 맞게 됩니다. 이 재밌죠? 10년 정도, 뭐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10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파도를 맞게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이 왜 이렇게 파도가 나은 그 다른 국가보다,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거의 이웃 국가니까 같이 몰아칠 수 있는데 좀 텀이 있게 좀 나중에 늦게 왔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중요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처음에 서구열강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근대 시대에 유지했던 이 체제에 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조공책봉 관계로서 말만 조공책봉 관계지 사실상 독립국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근데 서구 열강에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중국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중국의 청황제나 중국의 정부에서 물어보면 조선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황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 이 우리 동생 나라야. 우리는 조공책봉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 조공책봉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나라는 중국의 식민지인가 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강하게 조선과의 개항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선은 독립국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과는 별도로 다른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좀 늦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실제로 40년대 파도를 맞아가지고 난징 조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페리 내항을 통해서 50년대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걸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60년대 큰 파도를 맞았을 때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의 기점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를 가정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이때 파도를 맞았을 때 아예 우리가 근대적인 조약 체계에 뭐 사실 불평등 조약 체계이긴 합니다만 들어갔어야 됐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10년 늦게 1816년에 가서야 하게 된 거죠. 근대화가 일본으로부터 따져도 20년이나 늦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이때는 정말 이 요즘 같은 시대와 비교하기 힘듭니다만 정말 이때도 시시각각으로 국제관계가 변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런 때에 1년 또는 10년씩 뭐 국제의 어떤 이 분위기에서 멀어진다 또는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국가적인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늦었지만 이때 정도 혹시 조약을 맺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방신민주화,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했고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결국은 친민주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열강의 침략과 이 파도에 대한 동아시아 3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조선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큰 나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대응 또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서구 열강을 대응하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조선과 일본은 중화주의 체제의 주변국으로서 상당히 비슷한 입지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일본과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 두 나라가 과연 한 나라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요때 당시의 근대화에는 실패했고 한 나라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극명하게 갈렸던, 그리고 이 성공한 나라가 결국은 이 전근대 시대에 오랫동안 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교류 관계를 맺어왔던 다른 국가를 식민지화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결론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선은 중화주의 체제의 질서를 좀 더 강고하게 신봉한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청나라가 되고도 소중화를 자처하게 됐고 중화주의 질서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1860년도에 제가 이제 뭐 그때 뭐 조약을 맺어야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그냥 가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이때 왜 그런데 이 조약 체제를 맺지 않았느냐? 이때 조선이 잘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단 말이죠. 이 강력하게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고 이 쇄국 정책의 근본 기조 이념은 역시 중화주의 체제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중화주의 질서 내에서 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체제를 정근대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강하게 폈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이 중화주의의 주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어떤 장악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내에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제한적인 교류를 통해서라도 서구 열강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처음으로 대외 관계적으로 보면 조선은 아주 강하게 막으려고 했고 일본은 살짝 이 풀려진 속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 이게 첫 번째로 좀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인데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란이 계속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종조 시기에 중흥기도 있었고 다른 이제 나라를 또 국권을 다시 좀 이렇게 흥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직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순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거든요. 이 모순들이 계속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밀란이랄까 뭐 이런 농민군들, 이 민중들의 반란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모순들을 조선이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폐해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시기가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이제 임진왜란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몰락하고 그 뒤에 정권을 잡았던 도쿠가와 막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도쿄의 옛날 이름이 에도입니다. 에도에다가 막부가 이 정권을 설치하고 이 정치를 했다고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쿄에 있었어요. 천황은 그때는 교토에 있었고 에도 막부가 들어선 뒤에 거의 260년, 250년, 60년 요 사이 동안에 일본이 내란이 없습니다. 내란이 없어요. 내란이 없고 외침도 받지 않죠. 일본은 거대한 바다가 자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까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260년간의 굉장히 안정된 평화 체제 이하에서 일본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18세기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들, 뭐 파리도 있을 테고, 런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지금 도쿄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또는 영국 또는 프랑스처럼 서구 열강처럼 근대화된 산업화된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만 18세기에 이미 에도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런 큰 도시가 있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토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시기에 18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시기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로 본다면 한국보다는 조선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근대화를 아까 그 파도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기저에서 달라진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에도 막부의 쇄국과 변화를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랜 동안 아예 쇄국은 하지 않고 조금 이게 창구를 열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데지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이 그 관광 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큐슈라고 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섬이죠. 섬인데 큐슈라고 하는 섬의 중심 도시가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후쿠오카의 왼편에 뭐 옛날에는 신혼여행도 많이 갔던 곳인데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가사키의 앞바다에 일본이 이렇게 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섬입니다.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섬이 아니라 인공섬이에요.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놓고요. 이 섬에다가 이렇게 건물들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가사키 혹시 놀러 가시면 이걸 데지마라고 하는 섬인데 이 데지마의 당시 모습을 그때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형상을 놨으니까 가시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고요. 길 양옆으로 집들이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집들에 이제 세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홀란드, 네덜란드 상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정착하면서 장사하고 뭐 이런 상점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가서 물건도 사고 정보도 얻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작은 다리 하나가 결국 서구 열강과 일본이 교류를 맺는 그런 창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류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런 교류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에 대한 정보,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얻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1840년대의 아편 전쟁 같은 것들이었어요. 일본도 사실은 어지간하면 전체제, 원래 사람은 보수적인 거니까 지금 체제가 안정된다면 굳이 바꾸고 싶지 않죠. 중화주의 체제에 그냥 있고 싶었을 텐데 184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엄청 세게 두들겨 맞는 걸 봤단 말이에요. 충격이었죠. 우리도 충격이지만 일본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파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건가? 못 넘는 건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중국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이 파도 넘기 힘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여기에 이 파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영국과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수령 같은 걸 공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교류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제한적인 것만 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페리라고 하는 미국 함대 사령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함대 사령관이 1853년에 한 번 옵니다. 우리는 1854년에 페리가 와가지고 포 빵빵 쏘고 그다음에 바로 조약 맺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53년에 페리가 한 번 옵니다. 와가지고 이 배를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일본은 쿠로훈에 흑선이라고 그래요. 흑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양선 옛날과 모습이 다른 배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부르는 이 배가 왔습니다. 요 배가 와가지고 페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그냥 왔지만 나중에 올 때는 조약을 맺고자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잘 논의해가지고 우리랑 조약을 맺을지 아닐지 얘기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하고 한 거죠. 이게 좋은 말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협박이죠. 포를 싣고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고민하는 거죠. 이번 이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1860년대에 조선처럼 페리 얘기 말 안 듣고 다시 내영했을 때 우리 포를 쏴가지고 얘를 그냥 격침시켜버려. 이렇게 할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요. 페리가 1854년에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교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류를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나 또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함대를 이끌고 너희 나라에 와서 이런 포함회교를 펼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갔습니다. 그 일본은 페리가 내항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정말 페리가 왔어요. 페리가 와서 포함회교를 펼친단 말이지.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랑 문호 개방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고 난 뒤에 다시 오겠다는 나중에 컴백하겠어라고 하는 이제 협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요때부터 54년부터 54년 페리가 직접 올 때까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올 거야. 진짜 와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할 텐데 이때 조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맺는다고 하면 문호 개방을 하는 것이고 맺지 안 맺다고 하면 쇄국 정책을 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이 막부 내에서 엄청나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일본이요 결론적으로 보면 페리오가 와서 우리 그러면 협상하겠습니다. 조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부적인 갈등이 일본도 심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6대 4, 7대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조약을 맺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내부가 전반적으로 합의해서 이 개항을 한 것이 아니라 페리가 내항했을 때 조약을 맺겠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약을 맺는 걸로 났지만 포함외교에 굴복하는 걸로 났지만 이전 체제를 유지하고자 싶어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54년 페리함대가 다시 왔을 때에 이때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1850년대에 근대 체제 안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전역이 완전히 이제는 근대화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아는 것처럼 일본이 근대화를 매진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본도 그 뒤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게 되는 남한무기 사건이라든가 또는 시모노세키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일본이 미일하친 조약 맺고 일직선으로 쭉 근대화로 간 게 아니라 일본 내부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걸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으면 일본도 근대화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다행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남한무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무기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이 아주 조그만 동네 이름입니다. 남한무기 동네에 일본의 다이묘, 우리로 따지면 옛날 사또 같은 사람인데 사또의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도에 방문했다가 뭐 돌아가는 길이었나 그런데 이 뭐 우리 옛날에 아시잖아요. 왕이나 또는 지배층이 이렇게 행차하게 되면 행차 행렬이 있죠. 막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행차 행렬이 있고 이 행렬이 지나가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행차 옆으로 길을 다 비켜가지고 길가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지나갈 때까지 시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남한목이라는 마을을 그 다이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 행렬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반대편에서 영국인 4명이 말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영국인들이 이 일본의 체제에 대해서 또 일본의 예절에 대해서 알았다면 말을 내려가지고 한쪽에 비켰으면 되지. 굳이 뭐 엎드리지 않았더라도 말을 내려가지고 옆에 길을 피하면 되는데 영국인들 잘 모르기도 했고 다이묘가 나하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타고 다이묘의 긴 행렬과 이게 교차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다이묘를 지켰던 이 무사들이 무엄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영국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 남아몽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나가지고 영국이 화가 난 거죠.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어? 뭐 칼로 이렇게 다 찢어 죽이겠죠.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스마라고 하는 일본의 번이 있어요. 사스마 번하고 영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사스에이 살령 전쟁이라고 해서 사스에이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전쟁.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시모노세키는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 또 번이 있었는데 이 조슈번의 시모노세키하고 또 이제 열강하고 또 이 포성전을 이게 포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걸 또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의 전쟁, 열강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순탄하게만 근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강과 갈등을 빚었다. 실제로 전쟁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된 다음에 우리의 길은 역시 요게 맞았어. 역시 근대화 체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단은 굴복하고 끊임없이 힘을 쌓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기 두 세력 그러니까 이 사스에이 전쟁했을 때의 이 대상이 사스마라고 하는 번이고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때의 이 대상이 아까 얘기했던 조슈라고 하는 번입니다. 지금 이제 야마구치현 그 일대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총 맞아가지고 죽었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아베 신조라고. 그 아베 신조의 지역구가 그 야마구치현 이 조슈번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스마번과 조슈번 이 두 개의 번이 이 사스마가 지금은 이제 규슈의 맨 아래에 있는 구마모토현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야마구치현 그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현이 일본 근대화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현 사람들이 다 일본 근대화를 이끌었고
당연히 그랬으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는데 또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스마가 영국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해군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사스마가 나중에 해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스마의 해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모노세키 전쟁, 이 이제 전쟁 포격전을 벌였었는데 이 사스마 야마구치현 조슈버는 육군이 강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조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육군에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게 조슈번, 네, 조슈번 사람이. 육군에서 우리하고 나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조슈번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 아주 이 대만 침략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이 사스마현 출신이라고 사스마번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완전히 서양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때에 무릎을 꿇었던 대표적인 두 국가가 나중에 일본의 근대화를 선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얘기를 보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서구 열강에 미국이라든가 이 프랑스가 요구했던 포함외교는 어찌어찌 넘었단 말이지. 우리는 이겼다고 얘기합니다만 서구 열강은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인양요도 마찬가지고 심양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아낸 건 맞죠. 막아낸 건 맞는데 정말로 강하게 부딪힐 생각이었으면 그때 조선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피동적인지 모르지만 조선을 이렇게 제국주의 체제에 끌어들이는데 이 프랑스, 미국이 정말 열정적이었다면 그때 이미 편입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그런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런 피해를 보면서까지는 개항을 시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 조선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번 싸울 수밖에 없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만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총리 만나가지고 가깝고도 먼 나라 얘기하면서 앞마당을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이 앞마당을 같이 나눠 쓰는 국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본이 나중에 이 주권선, 이익선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국토의 주권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일본이 크게 원래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혼슈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규슈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고쿠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고, 저 북쪽에 홋카이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섬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일본의 주권선입니다. 이 주권선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아까 얘기했던 서구 열강에 굴복하면서도 이 4개의 영토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4개의 이 섬을 주권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권선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역, 이걸 이제 이익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익선을 잘 확보하고 있어야, 이건 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이익선을 잘 확보하고 있어야 주권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섰단 말이죠. 이익선 안에 한반도, 조선을 포함시킵니다. 일본이. 나중에 이제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거나, 또는 그 국가가 우리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식민지화가 되면 결국 우리 일본이 주권선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선, 한반도를 우리의 이익선 안에 집어넣고 이 이익선 내에서의 이 종주권, 주도권을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정책 결정 하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한 발씩 이렇게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된 게 바로 이 운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요 사건 대략 보면요, 1875년 5월 달에 일본 정부가 운요라고 하는 배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때 1875년에 처음으로 배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일본의 배들이 한반도 연안에 굉장히 많이 출몰합니다. 이 배들이 출몰해서 뭐 하냐면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
이따가 이제 육지 내에 정탐도 하겠습니다만 이때는 육지 내까지 아주 세밀하게 정탐은 못하고 바다를 정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요라고 하는 배도요 처음부터 강화도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동해안 일대를 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봐서는 무력 시위죠. 우리 조선이 그때 이제 뭐 영해 이런 개념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영토인데 여기가 가깝게 접근해 가지고 못 보던 배들이 접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하고 측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조선의 해안선을 아주 정밀하게 이 그 측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배들이 많았어요. 이런 배들이 많았고 운용호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갑자기 1875년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도발들이 많이 있었는데 75년 8월 달 이때 운용호는 그 전에 다른 배들의 측량행위, 침탈행위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운용호 사건이라는 거죠. 강화도에 와가지고 일본 정부는 나중에 운용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고를 한 문건에 보면 우리가 강화도 연안에 가가지고 뭐 마시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달라고 운용호의 뒤에 이게 운용호를 그린 건 이 사진이라고 그린 거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모든 배는 국기를 달고 있게 돼 있습니다. 국기를 달고 있게 되고 멀리서 봤을 때에 저 배가 어느 나라 배고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배다 이런 것들이 파악할 수 있게 깃발을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호 함장이 나중에 뭐라고 보고있냐면 깃발을 뒤에 우리가 달고 연안에 가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쪽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포격을 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깃발을 달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포를 쏜다는 건 일본에 대한 공격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운요 함장이. 그래서 우리가 응사를 했다. 포를 쏴가지고 강화도에 있었던 진치를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종도로 가죠.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 있는 영종도로 가가지고 영종성을 공격해서 거기서 사실은 피해는 영종도가 더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민가를 불지르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운용호 사건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운용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원인 빌미는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 제공은 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일본 정부 측은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일본에게 있다, 아니 조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조선에게 있으니까 니네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 사과의 일환으로 협상을 맺는데 그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일수호족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게 포함외교의 일환이고요. 그다음 포함외교 일환으로 우리가 불평조약을 맺게 된 것이 이제 근대화의 기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그 이제 그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일본 외무성이랄까 또는 방위성에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잘 살펴보니까 이때 이 보고서가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보고서를 잘 살펴봤더니 이 운요호는 처음에 일본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었어요. 않았었어.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적 모르는 배가 자꾸 접근해 오니까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는 거죠. 경고를 했는데도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경고 사격을 했던 것이고 운요를 맞추지 않았어. 맞출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뭐 그렇게 뭐 비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맞추지 않았어요. 맞추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경고 사격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오히려 침략하는 그런 일을 강화도 사건 때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사실은 이때 당시 나타났던 운요라고 하는 배가 굉장히 고의적이고 침략적 행태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본이 계획된 침탈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 1875년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최초로 근대 이후에 침탈한 사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875년 운요 사건 때 영종섬에 상륙했던 부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해병대 나중에 육전대라고 부르는데 우리 해병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 상륙해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처음으로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침탈을 하게 됩니다. 무력 침탈을 한 최초의 사건 이것도 이제 강화도 사건, 운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의 이 한반도 침탈의 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전쟁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12시쯤은 11시쯤엔 제가 휴식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청일 전쟁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일 전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 중간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종다양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크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식민지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의 전쟁을 제대로 우리가 넘지 못한 거죠. 우리 전쟁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직접 한 전쟁도 아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이 헤게모니를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했던 전쟁이니까 우리가 직접 교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마다 우리의 이 생사 여탈권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전쟁인데 이 두 개의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해골 제가 이 당시 이때 그 수업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매번 보여드리는 해골인데 해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뭐 빌미라고 할까 실마리가 됐던 사건이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학농민혁명에 의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청나라를 한반도 내에서 몰아내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 시작했던 게 동학농민혁명인데요. 이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흥미를 끌려고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카스카 아키라라고 하는 그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골 하나가 1995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이 됐는데 홋카이도 대학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일본의 제국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대 이것도 경성제국대학인 거죠. 제국대학이었는데 일본 전역에 제국대학이 쭉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하나 있었고 대만에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본 열도 안에 있었는데 일본 열도 안에 있었던 제국대학 중에 하나가 이 홋카이도 제국대학이었습니다. 제국대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홋카이도 대학 문학부 연구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1995년도에 해골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문학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과 사무실 같은 곳이 있는데 과 사무실 저쪽 벽 쪽에 뭐 구석탱이에 종이 박스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가 갖다 놨는지 전혀 연원을 알 수 없지. 근데 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95년도 이 일대에 이 어간인가 저기 뭐 연구소 문학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지 상자를 누군가가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이거 뭐 언제부터 있었던 누구 거야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 종이가 이렇게 막 쌓여 있었고 종이를 들춰봤더니 해골이 나온 거지. 깜짝 놀랄 일이죠. 어디 학과 사무실 갔는데 거기서 해골 나오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무슨 해골이야? 라고 엄청 놀라가지고 봤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있었던 거예요. 해골이. 이게 무슨 의학부도 아니고 무슨 문학부에서 이게 있습니까? 봤는데 해골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글씨가. 그리고 글씨와 더불어 가지고 메모지가 한 장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이 글귀들 그러니까 이제 해골에 직접 쓰여진 이 글자하고 그 다음에 이 메모지로 이 해골이 누구이고 왜 여기 있게 됐는지를 대략은 알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일단 해골부터 볼까요? 제가 그 책에는 해골에 있는 글자를 적어놨으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 돼요. 해골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함 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선 동학당 수괴면 이제 그 적의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동학농민군의 그 우두머리 장군이었던 거죠. 동학농민군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에 머리다 수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또 마사지로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또 마사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해골을 가져온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에 의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 동학당의 우두머리의 머리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해골 메이지 39년 이게 33을 빼면 돼요. 메이지 39년 33을 빼면 1906년인데 1906년 9월 21일 진도에서 1906년이 언제냐면 열전쟁이 1905년에 끝나요. 그 다음에 1905년 끝나고 난 다음에 1906년도에 통감보가 설치됩니다. 통감보가 설치되고 그러니까 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멸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식민지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다가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오는 자가 이토 히로부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상 우리가 반식민지와 실질적인 식민지화된 그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때에 사또 마서지로가 9월 달에 진도를 갔나 봐. 진도를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했다는 거야. 뭐라고 써있는지 보시죠. 메이지 27년, 메이지 27년 33을 빼면 1894년입니다. 1894년 한국 동학당 봉기가 일어났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학 농민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고분빌란 일어나고 백산 봉기해가지고 했던 일어났는데 전라남도 진도는 그들이 가장 창궐한 곳이어서 그들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주모자 수백 명을 죽였다. 수백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진도에서. 학살한 거지 그냥. 그렇죠? 끝났대잖아. 평정하고 돌아올 때였대. 전투 중도 아니었다는 거지. 사토 마사지로에 의하면 전쟁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럼 포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다 죽였다는 거야. 수백 명을 학살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동학농민군이 이제 아주 끔찍하고 대규모로 학살당하는 거 이게 이제 제 2차 동학 그 봉기 끝나고 끝날 때의 우금치 전투 보통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수만 명이 같이 전투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전라북도 그 이론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역 그다음에 이 진도라고 하는 도서 지역까지도 이 동학당들이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고 그 봉기를 진압을 일본이 탄압을 했고 탄압 과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을 죽이고 사체를 죽인 다음에 사체를 이렇게 잘 수습해가지고 묻어준 것도 아니고 길가에 쭉 늘어놓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뭐 한두 명 그러니까 이런 상상하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주변에서 한두 명 사람들이 그 혹시 돌아가시기라도 해도 그것도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좀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보기 힘든 일인데, 예, 보기 힘든 일인데 칼로 총으로 학살당한 수백 명이 진도 가보셨기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섬입니다. 예, 거기 섬에 대로변에 쭉 수백 명이 그냥 시체가 널려져 있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쭉 늘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들은 그냥 버려버렸고 길가에 수백 명이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은 목을 일부러 잘라가지고 그거를 옥문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옥문에 매달았다는 거지. 누구 보라고? 조선 사람들 보라고.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사또 마사지로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한참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189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사또 마사지로 간 건 1906년이니까 몇 년 뒤에 간 거예요? 10년 좀 넘어서 간 겁니다. 10년 넘어서 갔는데 요게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정리할 그럴 겨루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또 마사지로 갔더니만은 이, 이 숙에 아까 얘기했던 사또 마사지로의 표현대로 하면 동학군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해골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지가 시찰한다고 하는 그 도중에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거니까 이게 뭐 사또 마사지로 입장에서는 전리품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갔고 그게 이제 일본으로 건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카사카 아키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을 잠깐만 살펴보겠는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 후기의 그 뭐랄까 문란한 점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가 침투한 것 이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학에 대해서는 내가 아실 거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학군이 어떻게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제 2대 교주회의에서 교세가 확장되고 했는 과정을 제가 써본 것이고요. 동학의 교리와 조직 뭐 이런 것도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보통 이렇게 5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체제라든가 구체제를 전복시켜 가지고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것,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동학농민군의 이 혁명은 사실상 이때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하지만 이때 이제 국가도 제대로 이 독립을 유지하기 그런 힘든 상황에서 민중들이, 특히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이끌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했다. 외세의 심장을 막아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동학농민 전쟁 또는 동학농민 혁명 이렇게 높여 불러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개념인 거고, 이 사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이라고 보기 힘들고 혁명이었다고 보기도 사전적으로는 힘든 것인데,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전쟁이었고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5개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교조 신원운동, 교조가 누구예요? 네. 수훈 선생이 이제 교조가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몇 년 사실 이 활동을 하지는 못하죠.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제 혹세무민한다. 정부 입장에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렇잖아요. 평등 사상을 기본적인 기저에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제의 이 지배계층 입장이 봤을 때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교조를 죽이게 됩니다. 최재우 입장에서, 최재우 말고 이제 그 뒤에 최시영이라든가 다른 이 동학 농민군 교도 입장에 봤을 때는 최재우가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시민운동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운동이 사실은 이제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운동이었지만, 이게 정치적인 운동이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 이 두 개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사회 개혁 또는 사회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과 맥이 닿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의 1단계를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적인 혁명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2단계가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고부농민봉기 아시다시피 고부군에 군수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조병갑이라고. 조병갑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못 살게 구니까, 이때 이제 전봉군, 우리 녹두장군 전봉군이 이제 이 농민군들을 규합해 가지고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하고 이제 고부 조병갑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조병갑이 이때 이 조병갑을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가지고 나중에 서울로 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니까,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 역사마다 이제 고비고비마다 하나씩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있을 때에 이 그 당대 시대에 이 반동을 했던 또는 역사의 진보를 막았던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랄까 정리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역사적 정의, 공정함, 여기 공소시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소시효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정의의 어떤 질량값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아니거든. 역사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진리는 아니어가지고, 역사적 정의는 시간이 갈수록 색이 바래집니다. 이걸 이제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는 문제의식의 풍화작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광복군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으로서 여기 앉아 계신데, 독립운동을 처음 했던 분들의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념이 그때 당시와 똑같은 어떤 무게와 또는 이 색깔로 남아 있느냐면 지금 그렇지 않잖아. 사실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광복회 학술원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문제의식이 풍화된단 말이지, 어떤 중요성들이. 그래서 그 당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를 그 당대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친일파 청산 문제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때도 말이죠. 이 조병갑 잡았어야 돼. 잡아서 목을 쳤어야 돼. 이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 매듭을 질 때는 매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매듭은 반드시 이 아주 짱짱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지면요, 이게 결국은 남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매듭을 짓지 못한 후과를 다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립 정신을 계속 고양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 단계 역사에서 뭔가를 매듭을 잘 짓지 못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굳이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 단계에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특검한다고 그러고 막 얘기들이 많잖아요. 매듭 잘 지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지어야 우리의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이 매듭을 잘 짓지 못한 후과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고부농민봉기가 2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산봉기 좀 빨리 할게요. 백산이라고 해서 저희 전라도에 가면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언덕인데 그 주변이 뭐 너무 평야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언덕도 거의 산처럼 보이는 거죠. 이 백산에서 다시 봉기를 합니다. 이걸 제 1차 농민전쟁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얘기하죠. 예. 1차 농민전쟁이라고 하고 여기서 유명한 게 안주면 죽산, 뭐 서면 백산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백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언덕 같은 데 있는데 여기 이제 흰오지분, 우리 백이의 민족이잖아요. 흰오지분 농민들이 잔뜩 수만 명이 모인 거죠. 다 모여 있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총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농민들 무슨 집에 총이 있습니까? 뭐 가져올 게 없잖아요. 낫 들고 있고 호미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주요한 무기가 이제 대나무로 만든 죽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앞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딱 만들어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서 있으면 흰색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 조그마한 언덕 같은 산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위에 이제 우두머리가 가가지고 내가 연설을 해야 되니까 다 좀 앉아봐. 그래서 앉아. 그러면 이제 다 앉으면 죽창이 위로 이제 솟아오르니까 그 일대에서 멀리서 보면 마치 대나무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앉으면 죽산이고 앉으면 대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 게 이제 백산봉기입니다. 통해서 1차 농민전쟁이 있었고 이 농민전쟁이 광군은 농민군을 막을 만한 군사력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막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중심지였던 전주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고 농민군이 전라북도 일대, 전라남도까지 석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걸 막지 못하니까 이걸 참 비굴한 거죠. 찌질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막을 수 없으니까 이걸 대신 막아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청나라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에 아직도 이 중화주의 체제 이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이기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는 지배층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한테 군대 좀 빌려줘. 그 다음에 우리 농민군이라고 하는 저 반란놈들 좀 진압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제가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갑신전비원 이후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거기 써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그 텐진조약의 그 문구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청나라든 일본이든 조선에서 무슨 변란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보내게 되면 다른 나라에 군대 보낸다고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군사적 개입할 때 있을 때에 너네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조선 정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이해관계가 없이. 그 조선이 청나라에다가 병력 보내달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순진하지.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이 조선이 우리 병력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나 간다.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이제 청나라의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일본 군도 역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아산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일본은 제물포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간 것은 여러 면에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에 횡행하고 있으니까 전라도 지역에 있는 실제 동학농민군을 반란을 진압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아산도 들어갔고 일본은 왜 인천으로 갔느냐? 동학농민군이 인천에 없는데 왜 인천에 갔느냐? 일본은 처음에 군대를 보낼 때부터 동학농민군은 목적이 아니었어. 뭐가 목적이야? 조선을 어떻게 할지.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제물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물포에 잠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용산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효창공원 있고 그 원절이 가가지고 거기서 주둔을 해요. 거기서 주둔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걸 아주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경복궁을 직접 공격해가지고 그 고종을 꽁꽁 묶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국군과 일본군이 다 한반도에 상륙해서 침략을 하게 되니까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외세 침탈도 맞고 그다음에 정부도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군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자진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우리 이게 그만 물러설 테니까 이 외국군들 다 나가라 그래.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알아서 이 봉기 이 농민 전쟁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청국군이 얘기하는 거죠. 일본군에게 야 이제 동농민군 집에 갔대. 이제 우리 다 철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일본군은 청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철군할 마음이 없어서 그때 일본이 이 고종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고종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개혁안을 내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지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동학농민군 때문에 오긴 했는데 니네가 개혁을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개혁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개혁안을 내세웠고 이걸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개혁할 때까지 난 못 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둔을 계속하게 됐던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경복궁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동학농민군이 아 이거 뭐야 이게 얘네 왜 우리 다 이제 물러갔는데 다 끝냈는데 왜 이걸 아직 철군을 안 하는 거야?라고 해서 다시 2차 봉기를 하게 되고요. 그 2차 봉기에서 우금치 전투가 있었고 이제 동학농민군 혁명이 이제 좌절된다. 뭐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청일전쟁 아까 이제 일본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들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깊이 숨겨진 사료도 아니에요. 이 무스 무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일전쟁 당시에 그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외무상이었는데 이 무스 무네미스가 나중에 이 겐겐록구 건건록이라고 하는 자기 회고록을 써요. 그 회고록에다가 자기가 쓴 얘기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나는 처음부터 조선의 내정 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각별의 무게를 두지 않았다. 너무 기만적인 거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둔을 계속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스 미네스루는 뭐라고 썼냐면 개혁 그거 진짜 원한 거 아니야. 네. 정말 개혁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조선 같은 나라가 과연 능히 만족스러운 개혁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이라도 취해서 개전의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지 조선의 개혁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전쟁의 책임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조 히데노리, 이 청일전쟁 다시 대본영 참모였다고 하는데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그 육군 대신이자 이 총리를 했던 약간 정신 이상한 친구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다 군직으로 엄청 성공은 못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성공해가지고 이 청일전쟁 때 대본영 참모도 역임했던 도조 히데노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이 행군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등의 구실로 출동해가지고 그때 청나라 군대와 충돌해 버린다. 그리고는 나중에 세계를 향해서는 청나라 병사가 일본군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공언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 대본영 참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제 브레인인데 핵심 정점에 있는 그런데 이 참모가 청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일으켜 버린다는 거죠. 네. 목적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익선을 확보하는 것. 그것만 목표였던 것이지 동학농민군을 뭐 진압한다거나 또는 뭐 개혁을 성공한다거나 이건 다 생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버렸는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 5분만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청일전쟁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러일전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계속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막 말도 좀 빠르게 막 했는데 아, 한 50분쯤에는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더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생각해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뒤에 얘기가 더 남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맞췄네. 좀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동학농민전쟁 혁명으로 통해 가지고 청일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들은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대강 설명해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아까 시모노세키 전쟁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시모노세키 지금 이제 야마구치현 우리 부산하고 이제 배도 왕래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시모노세키입니다. 여기에서 조약이 맺어졌는데요. 뭐 마관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일의 강화 조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일 강화 조약을 맺었던 고 슌판로라고 하는데요. 슌판루라고 하는데요. 그 춘범루라고 합니다. 춘범. 그 봄바람에 이제 배가 옛날에는 돛담배였으니까 그 돛을 쫙 활짝 펴고 흘러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건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요. 춘범루라고 하는 슌판루라고 하는 그 보거 요리집이에요. 보거 아시죠? 보거 요리집에서 이런 게 맺어졌습니다. 지금도 슌판루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부서져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고요. 슌판루 저는 못 가봤어요. 그 앞까지는 가봤는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워낙 비싸거든 사실은. 가서 먹지 못했는데 지금도 이제 시모노세키 가면 슌판루 다시 만든 슌판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슌판루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이 맺어진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누가 이겼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겼습니다. 뭐 전쟁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다는 게 뭐 어떤 뜻이냐면 동아시아에서 아까 한중일 이 3개의 주요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이 열강의 침략 또는 이제 근대화를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이 근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됐던 것이 자신들의 주권선이었고 거기 또 한반도가 이익선이었고 이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잘 지키면 근대화 성공하는 것이고 잘 못 지키면 근대화 실패하는 거란 말이죠. 청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어떤 국가였냐면 원래 중화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이 중요한 그 사회 시스템이 조공 책봉 체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공 책봉 체제. 근데 서구 열강이 청나라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조공 책봉 체제가 다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는 중국 입장에 봤을 때 중국이 있고 이 나라 이름도 굉장히 거만하잖아요. 내가 가운데야. 중국이 있고 그 주변 다 주변국이란 말이지. 원래는 청나라 또는 그 이전의 전근대 시기에 중국과 그 주변국 체제가 조공책복이라는 관계로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조선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뭐 다른 국가들도 막 그런 체제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서구 열강이 중국의 모든 면에서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조공 책봉 관계를 하나하나 끊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조공 책봉의 중요한 기점이었던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또는 뭐 태국 뭐 이런 국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 아시다시피 이제 동남아시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조공 책봉이 끊어지는 거죠. 청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선은 이 중화주의 질서 체제, 조공 책봉 질서의 마지막 국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를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청조가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제국주의화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같이 갖게 되는 거지. 대외관계의 면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원래는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공책봉 관계에 따르면 조선은 실질적인 독립국이야. 근데요, 청나라가 이 자기들도 근대화를 확립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과거의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탈을 좀 더 심하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나라의 입지하고 이 어떤 관점하고 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익선 주권성 같은 이런 제국주의화하는 이런 것과 이게 두 개 충돌하는 것이 사실은 청일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역사적 의기를 내볼 수 있냐면 전근대 체제의 중화 질서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서구 열강의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제국주의화하는 이 세력 두
두 개의 세력과 이 세력이 다툰 것, 이게 청일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이 이겼다는 것은 중화질서 체제가 몰락하고 붕괴했다, 이렇게 역사적 의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 바로 이 중화질서 체제가 마무리되는, 종결되는 그런 조약이라고 우리가 음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슌판루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 그림 좀 볼까요? 사진은 아니지만 그때 아마 현장을 상당히 가깝게 비슷하게 그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명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회담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이 일본 측 관리들이고, 이쪽 왼쪽에는 청국 측 관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석해 있고요. 배석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은 여기 실제 앉아 있습니다.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쭉 옷을 보니까 옷하고 이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여기 두 명하고 여기 두 명은 실무자들이야. 막 뭘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여기 높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옷도 있잖아요. 일본 두 명도 옷을 아주 잘 입고 있고, 여기 천국 있는 두 명도 옷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높은 양반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적고 있는 실무자들인 거죠. 요 사람들 누군지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맨 앞에 있는 천국 측 이 사람, 이 사람이 이홍장입니다. 이홍장은 사실 이때 그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멀어져 있었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천국에 완전히 장악했던 실권자였고, 마지막에 사실 몸도 안 좋고 노쇠했는데도 이 천국의 전권을 얻어가지고 강화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용장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천국 관료이긴 한데 이용장의 아들이에요. 이용장의 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이 교섭이 바로 체결된 게 아니라 교섭 체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용장이 이 슌판루 주변에다가 숙소를 얻고 슌판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섭을 이어갔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청년, 뭐 그냥 표상하면 우익 청년, 하여튼 뭐 일본의 청년한테 총격을 받게 돼요. 얼굴에 부상을 입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이 이용장이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고 부상도 입었고 총격을 받아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담에 직접 했고, 이 아들은 이제 다친 아버지, 부상당한 아버지를 이제 보필하려고 같이 파견돼가지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같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일본이 이겼으니까 청나라가 이제 몰락했잖아요. 중화지주 몰락하고, 이때 전쟁에서 이기면 돈 뜯어내, 이걸 배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배상금을 엄청 몰아낼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이용장이 배상금을 많이 물어내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장이 아무리 이 배상금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도 일본 제국주의가 버티는 거죠. 전쟁에 졌잖아, 뭐 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상금을 계속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이용장이 총에 맞았어.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일본에 대해서. 아니, 이용장이 어떻게 외교관이 거기서 교섭하고 있는데 총을 맞을 수가 있어? 일본이 어떻게 했으면? 그래가지고 이용장이 배상금 액수를 좀 낮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총에 맞고 배상금은 낮추고, 이용장 입장에서는 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하여튼 이용장하고 이용장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이 이제 일본 측 이제 그 정권 대신들입니다.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용장과 카운터 파트너 되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분들이에요. 아까 얘기 나왔던 이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야. 아까 나왔던 사람, 무스무네미스. 외교 대신이니까. 이렇게 네 명이 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협약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죠. 내용이 어떻게 써 있냐면, 천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을 확인하고, 이게 우리로서 좋은 말 같지만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청나라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라고? 중화주의 체제가 종결된다, 종식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로서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상 내용을 더 훑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나온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주독립을 해치는 조선국의 천국에 대한 조공, 헌상, 전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조공, 책봉 관계에 있어서의 의례인 거죠. 조공과 헌상과 전례, 이거 영원히 폐지한다. 무슨 말이라고? 중화주의 체제가 완전히 종식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러일 전쟁 보도록 하죠. 러일 전쟁을 제가 다 보기는 시간이 없고요.
몇 개만 볼게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배경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전쟁이 성격에 대한 것도 대강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전쟁의 성격입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청일전쟁과도 사실 비슷한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전쟁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일본이 첫 번째 벌였던 청일전쟁에서는 전근대 체제, 이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뭐였냐면 서구 열강, 이제 새롭게 동아시아의 파도를, 거친 파도를 몰고 왔던 서구 열강의 이 아시아에 대한 종주권을 끊는,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장의 사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유명한 사파입니다. 이 사파는 아마 교과서에도 실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 낼 때에,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만평 뭐 그 사파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국제 정세라든가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도하고 또는 사람들 날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만들어낸 그 그림이 아니고 요때 유럽에서 요 아시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그림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조선인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조선. 이거 뭐 어디 나라도 오지, 달나라 갖다 놔도 조선인이. 조선인인데 조선인이 포승줄로 이렇게 속박이 돼 있어. 속박이 돼 있고, 양쪽 줄을 누가 당기고 있냐면 왼쪽에는 이 촌마개라고 하는 그 머리 이 스타일, 이게 촌마개라고 하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 옛날 에도 시대에 했던 일본인, 누가 봐도 일본인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보통 등치가 크고 털복숭이 또는 이제 곰, 동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파에 나오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면서 옥죄고 있는 것이, 그 옥죄는 틈에 조선은 자기 전쟁도 아닌데 이 포승줄에 조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다라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파를 보면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과 직접 결부된 네 명의 사람들이 사파에 드러나고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보시죠. 왼쪽에 있는 사람 등치 크고 수염 많고, 누구?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가 담배 딱 피면서 거만하게 보고 있어요. 뭐 마치 이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생각이 나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하루 강아지 불곰 무서운 줄 모르고. 예,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칼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예, 일본입니다. 일본은 보통, 제가 일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인을 서구 열강들은 뭐로 그렸냐면 주로 원숭이로 그렸어. 원숭이로. 근데 이제 이런 이 작은, 아주 키 작은 군인이거나 원숭이를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일본이 막 정말 악바리처럼 이렇게 막, 원래 이제 겁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만한 상대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유럽 사람들도 못 되는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표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파가 굉장히 정말 잘 그렸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엉덩이를 빼고 있어. 엉덩이를 빼고 있어. 예, 진 거지 사실은. 예.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 거죠. 이 러시아 무섭지 사실은. 무서운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겨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이 약하고 이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악밖에 안 남은 이 작은 친구가 뭘 믿냐면, 뒤에서 누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 영일동맹, 제가 약간 이제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영일동맹을 일본이 1902년에 맺게 됩니다. 일본과 같이. 이게 사실상 공수동맹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국이 일본을 자기의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뒤에서 보여주는 거죠. 영국은 보통 사파에서 이렇게 탐험가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사자, 동물로 하면 사자의 표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영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뒤에서 등 떠밀고 있지. 내가 대신 싸워야 되지만 일본이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해, 내가 뒤에 도와줄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돌봐줄게 라면서 전쟁을 밀고 있고, 일본은 영국을 믿고 이런 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뒤에 누구냐면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물로는 이제 독수리로 그려지거나, 또는 보통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코가 크고 다리가 긴 이
주로 바지를 줄무늬 바지 입은 이제 미국의 이 국기가 줄무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미국의 이 입장이 아주 재밌죠. 미국의 입장 누구 뒤에 서 있냐면 영국 뒤에 서 있어. 누구 편? 영국 편. 누구 편? 일본 편이라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세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손을 꽂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직접 참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왜 뒤에 서 있어? 네, 돈을 꽂았어. 막대한 자금을 꽂았습니다. 일본한테. 네. 돈을 꽂았는데 영국 뒤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이겨야 돼? 일본이 이겨야 돼. 일본이 이겨야 꽂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돈을 왜 꽂았어?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되니까. 이때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동방 정책, 남아 정책 펼치면서 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 러시아를 막아내야지만이 동아시아 내에서의 특히 만주라든가 중국 내에서의 미국이 예, 이 경제적인 이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러시아가 이 전쟁 이겨가지고 정말 만주를 석권하고 한반도까지 러시아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팔아먹을 시장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은 이 일본 이기라고 영국 뒤에서 이렇게 돈 대주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파가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잘 그려진 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여튼 그렇게 났다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전쟁 준비를. 이 일본은 청일전쟁 끝나고요. 청일전쟁 끝나고 한반도를 자기네 나라의 이선 안으로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 같았는데 그때 러시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봤듯이 삼국 간섭이란 걸 해요. 삼국 간섭. 프랑스, 독일을 부추겨가지고 이거 뭐 일본이 뭐 조그마한 그 원숭이 같은 애들이 한 명 이겼다고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응? 청나라 힘도 없는데 막 흠씬 두들겨 패고 막 가져가고 배상금 물리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일본을 협박해가지고 일본이 이 차지했던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요동반도 그렇죠? 요동반도의 여순을 일본이 이제 청국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삼국간섭을 통해 가지고 다시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청국에 돌려주죠. 청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뺏어줄게. 일본 제국주의가 이겼다고 니네한테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뺏어줄게라고 해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부추겨가지고 이제 요동반도에 이 일본에게 넘어간 영토를 청나라에 줍니다. 그래놓고서는 청나라를 다시 위협해가지고 그 여순을 러시아가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대규모 군사시설을 짓고 이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그 부동항 남하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이놈들 우리가 힘없다고 강압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으로 이긴 땅을 빼앗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절치부심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복수를 갚고야 말 거야. 그래서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난 뒤부터 그 다음에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신점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1900년대 이후에는요. 거의 30% 40% 일본 국내 총생산의 30% 40% 이상을 전쟁 비용으로만 다 쓰게 돼요. 엄청난 돈을 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강한 나라였으니까. 근데도 전쟁 비용을 다 못 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영국하고 미국한테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만일에 이 전쟁에서 진다. 그럼 일본 이 국권 자체를 지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게 왼쪽 지도는요. 전쟁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운요 같은 배가 그 바다를 이렇게 측량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다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한반도 내륙에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 두 개의 사건을 아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때요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군 장교가 한 명씩 죽었는데 첫 번째 이모군란 때 죽었던 일본군 장교가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우리 별기군 교관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은 죽었고요. 그다음 갑신정변 때는 이소바야시 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군 무관으로 공사관에 파견됐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가 잘 지목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실제 한국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간첩질하고 있었어. 간첩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소바이 신조 같은 경우에도 간첩질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경성에서 한성에서 갑신정변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한국으로 귀가하고 있었거든.
귀가하고 있는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저 일본인 장교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 던져가지고 말 타고 귀가하고 있는 이소바야시가 돌 맞아 죽거든요. 매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 가심정면하고 이모군란 끝나면서 한성조약하고 제물포 조약을 맺는데 그 한성조약과 제물포 조약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후리모토 레이저 죽인 놈들, 그 다음에 이소바야시 죽인 놈들 다 처벌하고 그 다음에 사과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조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게 바로 거긴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죽인 거지. 왜 뭐 하고 있었냐면 간첩질을 하고 있었던 거지. 여기 지금 색깔로 이렇게 막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색깔이 있고 여기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카이즈 이소바야시 이 이소바야시가 그 이소바야시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간첩질을 했던 그 루트를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한반도 곳곳이 우리 혈맥 곳곳이 다 일본군에 의해서 간첩질로 염탐을 당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느냐?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 루트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갔을 때는 군수 보급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어떤 길은 군대가 몇 명 통과할 수 있고 몇 명 통과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간첩질을 거쳐가지고 허락받지 않는 간첩질이에요. 예, 이런 간첩질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러전쟁 직전에 일본군 참모본부, 일본군 육군성이 참모본부가 아니라 육군성이 전쟁 개전 초기에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한반도에 우리 군대를 침투시켜야 되는데 몰래 침투시켜서 일본군의 이 조선 내에서의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할지를 육군성에서 논의하고 명령을 내린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거를 임시 파견대라고 불렀어요. 임시 파견대. 임시 파견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군 부대를 보내기 전에 조금씩 각 부대에서 중요한 부대원들을 빼가지고 정예 병력을 꺼내가지고 먼저 전쟁 전에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한반도를 장악해. 누굴 장악해? 사실은 경복궁을 장악하는 거지. 고종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장악하는 부대를 먼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전쟁 인원으로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임시 파견대는 변장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변장을. 여기 변장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요하고 뒤에 장을 이어지는데 여기 조금만 볼게요. 제1조 변장 구분은 왼쪽과 같다. 다음과 같다. 변장 구분 어떻게 하느냐? 보병대대, 본부 및 2개 중대는 이게 중대하고 그다음에 3포 1중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변장시키는 거예요. 변장을 어떻게 시키냐면 장교동 상당관 그러니까 이제 장교동 상당관은 관리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가면 안 돼. 왜냐면 몰래 가서 침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관리인 것처럼 민간인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죠. 장교들은 관리로 꾸미고 그다음에 하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따지면 부사관인데 중사 상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속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군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냥 군무원인 것처럼 역시 민간인인 것처럼 하지만 높은 관리는 아니고 약간 하급 관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옷을 입힌다, 변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졸들 일반 병사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담부, 상인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부는 짐꾼을 얘기하는 거야. 짐꾼, 노동자들, 부두 노동자들인 것처럼 꾸미고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몰래 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한반도를 침투해서 경복궁에 가가지고 고종을 사로잡아가지고 전쟁을 유리하게 애초에 꾸미려고 했던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이 작전이 일부는 시행됐고 일부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뭐 이런 작전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기만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인 식민지화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까지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쟁 피해 일본이 많았다는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자, 전쟁 아까 이제 시모노세키 전쟁으로 청일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러일 전쟁으로 러일 전쟁도 어떤 조약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조약이 포스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요 그 사파 보여드렸는데 맨 왼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은요 직접 전쟁에 손을 대진 않았어. 손을 대진 않았고 돈만 빌려줬단 말이지. 미국의 입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일본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너무 큰 승리를 해.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괴멸해버려. 그래서 일본이 만주까지 막 치고 올라가. 그리고 만주를 석권해. 그러면 미국은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했어. 예. 한반도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의 종주권을 가져가는 것, 이건 괜찮아. 다만 중국까지 일본이 넘어가는 건 안 돼.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은 러시아와 일본이 그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얻기 직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쭉 이어졌습니다만 언제 끝나냐면 일본도 러시아도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기 직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러시아의 해군, 이 발틱 함대라고 하는데, 함대가 동해전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이 패전을 당해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을 다 할 기력이 없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 시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러시아가 해군은 그때에서 괴멸이 됐는데 육군은 아직 괴멸되기 전이었거든요. 극동에 있었던 육군은 그때 일본에게 패전을 당했는데, 예컨대 여순 공략전도 그렇고 봉천, 지금 이제 그 신양인데요. 심양 그 봉천회전을 통해 가지고 극동의 육군은 없어졌는데, 저기 멀리 실제 유럽에 있었던 이 육군의 본대가 있었어요. 이 본대가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전쟁 계속 갔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본대가 도착해서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당하기 전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동해전도 이겼고, 아까 여순 공략전도 이겼고, 그 다음에 봉천에서의 전투, 봉천회전이라고 하는데 봉천에서의 전투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은 이겼는데, 문제는 일본은 아까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 러시아만큼 또 러시아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든 국력을 다하게 투자했거든요. 그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갖고 있었던 거 있었지만 많이 빌렸던 돈 다 합쳐서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1905년, 그러니까 이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 요 어간이 되면 사실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미국이 이 타이밍을 딱 포착을 했어요. 포착을 해서 일본한테도 러시아한테도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전쟁 더해가지고 러시아한테는 만일에 진짜 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만주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배상금도 막대하게 물어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재해 줄 테니까 강화조약 맺자.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더 전쟁할 여력도 없잖아. 나 돈 더 이상 못 구워줘. 전쟁 그만해야 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가 극적으로 미국의 강화 조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츠모스가 어디냐면 미국의 군항 도시. 미국에서 그래서 이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미국의 중재로 조약이 맺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쟁에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배상금 못 물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줬거든. 그 청나라가 이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으라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에 여러 번 전투에 졌지만 이 전쟁에서 난 졌다고 할 수는 없어. 아직 우리 육군 남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한테 배상금까지 일본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배상금을 없애도록 해요. 일본 입장에서 어때? 엄청 불만이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전쟁을 더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러일 전쟁 일본이 이겼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이긴 전쟁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도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 한반도를 반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뭐 거기에 따르면 전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엄청난 배상금과 또 영토적인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절반의 성리도 못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이 러시아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러시아는 배상금을 실제로 물지 않았습니다. 물지 않았고,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에서 졌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권이 지속적으로 침탈되고, 아까 통감부 설치됐다고 그랬고, 통감부 설치된 이후에 조금씩 이권이 침탈되는 과정에서 이 이권 침탈을 지켜보지 못한
뭐 동학농민군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농민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의병을 구성해 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전쟁, 혁명, 동학농민 전쟁 또는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 사전적 의미의 전쟁이나 혁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외세의 침탈에 아주 강하게 우리가 반발했던 것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 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병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요즘 의병 전쟁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전적 의미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외세에 대항해서 민중들이 스스로 결집해가지고 국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병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후기후병을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기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것은 1905년 이후에 있었던 그 한말 의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1907년도에 정미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는데 정미조약의 이면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압하게 된단 말이죠. 그 군대 해산 이후에 있었던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진이 특히 이 의병 전쟁을 치렀던 그런 주체 세력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주요한 것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정미조약 끝나고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이게 1907년 8월 1일자예요. 8월 1일자로 이제 군대가 해산된 거죠. 일부 군인들은 뭐 수능하고 집에 돌아갔겠지만 일부 군인들은 절대 수능할 수 없었죠. 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총 놓고 가라고 하니까 내 소명을 빼앗긴 거잖아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총을 들고 직접 이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서울의 그 소서문 그 인근에서는 실제 이제 그 해산 군인들하고 일본군이 총격전을 벌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에 있었던 진위대 병력 같은 경우에는 총을 들고 그대로 의병진에 합류해가지고 그때 정미의병진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진이 굉장히 크게 일본군과 맞서서 싸우는 이런 이걸 벌이게 되고 이걸 이제 정미의병 또는 후비의병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이 의병들이 활동하는데 이게 좌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909년에 있었던 그 일본군의 대대적인 이 의병 탄압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일본군이 실제 작전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전라도 지역이 워낙 농촌 사회고 농민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동학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병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도하고 강원도 이런 애도 의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 의병들은 이 태백산맥을 험준한 산맥을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병 일을 많이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산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우리 나중에 1910년대에 우리 무장 독립투쟁의 근거가 되는 만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라도에 있었던 호남 우병, 전라도 우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병진의 세력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일본군이 이제 이 의병진을 어떻게 탄압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어, 이렇게 이 토끼몰이 한다는 식인데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호남 의병, 전라도에 있는 의병들을 몰아넣고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데 190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원래는 총 40일간에 걸쳐서 작전을 한다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됐고요. 1기, 2기, 3기 했는데 나중에 좀 연장돼 가지고 4기까지 보통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1기 때는 여기까지, 2기 때는 여기까지, 3기 때는 여기까지. 잘 보시면은 1기 때는 비교적 넓은 구역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요. 2기 때는 좀 좁혀졌죠. 의병진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남서 해안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의병들이라고 하는 게 이 군사력으로 일본군과 대등하게 교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고 하는 의병들을 토벌했던 일본군의 진압 토벌 일지가 있는데요. 그 일지에 보시면은 이게 뭐 지역별로 그다음 일자별로 폭도 편책이 쭉 나와 있거든요. 폭도에 관한 편책이 폭도라는 게 의병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 일본군 자기네가 이제 의병을 언제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쭉 있는 보고서 같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우리로서는 끔찍한 일인데
거의 사망자만 나오고 부상자하고 포로가 거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에 대한 토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보이면 족족 학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토벌을 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몰린 의병들이 점점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도서 지역까지 몰립니다. 아까 사또 마사지로가 동학 농민군을 진도에서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진도가 여기입니다. 진도가 그러니까는 전라남도 이 도서 지역에서 동학 농민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의병 때도 마찬가지고 이 도서 지역의 수많은 섬들에 이 뭐 수를 셀 수 없는 의병들 또는 동학 농민들이 이 일본 제국주의의 저항에 맞서서 싸우다가 마지막 섬까지 몰리죠. 섬에서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렇죠? 뭐 배라도 어떻게 잘 얻게 되면 제주도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섬까지 몰렸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군이 얘기하는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의 실상입니다. 이 대토벌 작전이 끝나는 게 1909년 말인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의병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어요. 국권을 1910년 8월 달에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국권을 빼앗길 때에 뭐 가짜 옥새를 가지고 뭐 친일파 을사오적이 있고 나중에 뭐 그 한일 병탄 병탄 때에 여러 가지 관료들 고종이 뭐 굴복해가지고 관리들이 그래서 나라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사가 몇 년입니까? 이 유구한 역사, 그다음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중들 또는 민족이 그렇게 이 지배층 몇 명이 도장 찍었다고 넘어갈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냐? 지배층은 그렇게 굴복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지만 사실 민중들,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런 민초들은 끝까지 저항을 해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용납할 수 없어. 굴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일으킨 것이 의병전쟁이고요. 그 의병전쟁이 결국은 힘이 없어서 일본 제국주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거 하는 거죠. 한일병탄이 언제 일어나느냐? 정부나 지배층이 도장 찍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민중들의 저항이 무력적으로 진압당한 그 다음에서야 한일병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가 무력적으로 무릎을 꿇기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가열차게 투쟁을 했던 거다. 그게 의병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굴복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이 결국은 이제 좌절된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 국권을 피탈당하게 된 거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맥켄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한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나중에 책을 썼어요. 이 사람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정미의병진을 가서 인터뷰하는 거야. 의병을 만나고 싶었거든.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쭉 합니다. 그 인터뷰를 사실 과정도 굉장히 뭐 곡절이 많습니다만 인터뷰에 성공을 해요. 성공을 했는데 의병진한테 물어보는 거지. 맥켄지가 봤을 때 의병전쟁은 성공할 수 없어. 아니 이기지 못할 전쟁을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병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의 노예로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한 인권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의병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비록 나라를 넘겨줄지언정 내가 끝까지 자유민으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병탄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고 임시정부가 계속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했고 결국 이런 발판 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지루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